여러분은 고종이 조금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고종은 생각보다 더 무능했거든요. 오늘은 대한제국의 임금 고종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894년 전라북도 고부에서 시작됩니다. 가혹한 수탈에 지친 농민들이 마침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밭을 갈던 곡괭이는 탐관오리들의 관할을 향했고 분노한 민심은 들불처럼 호남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일어선 농민군은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어섰고 정부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고부에서 시작된 봉기는 태인과 전급부안 장성을 거쳐 마침내 전주성까지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전주성 앞에서는 농민군과 관군이 서로 물러서지 않는 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두 세력 모두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나라 군대가 농민군을 진압하러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사람이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 고종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종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른바 외세에 기대는 전략이었습니다.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도 정치로 국가 재정은 파탄났고 믿고 맡길 만한 친위군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막아낼 힘이 없으니 강대국의 군대를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외세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이번에는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민군의 봉기는 이 거대한 충돌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화약을 맺고 전주성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이미 조선을 들렀던 외국 군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청과 일본 가운데 청나라는 철수에 동의했지만 일본은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한번 끌어들인 외세는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고종이 외세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82년 이모군란이 보입니다.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봉기했고 한양은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도 고종이 기댄 것은 청나라의 군대였습니다. 청군은 조선의 사태를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한양에 들어왔고 난이 진압된 뒤에도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은 청으로 끌려갔고 조선의 내정에는 더 깊은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의 유력 인물이었던 원세계가 조선에 머물며 내정 전반을 좌우했습니다. 그 결과 고종은 왕이었지만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른 군대가 새로운 굴레가 된 셈입니다. 이모군란이 끝난 뒤에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화 속도에 불만을 품은 급진 개화파는 청나라의 간섭을 끊고 근대 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사건이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개화파는 일본의 지원을 믿고 단기간에 정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군이 개입하자 정변은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화파 지도자들은 죽거나 해외로 도망쳤고 조선의 운명은 다시 외세의 손에 더 깊이 얽매이게 됩니다. 이때도 고종은 청의 힘에 의존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왕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청의 내정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처럼 고종의 전략은 일관되어 보입니다. 위기가 오면 강대국을 불러 눈앞에 불을 끄는 것. 그러나 그렇게 쌓인 외세의 영향력은 조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189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학농민군은 탐관오리의 수탈을 멈추고 세상을 바꾸고자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봉기는 결국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도시와 마을 곳곳은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일본군은 농민군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광운과 함께 동학군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수많은 농민들이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민중이 일으킨 운동은 외세의 총부리 앞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청나라는 일본에 패배했고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유지되던 중국 중심의 질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과 청나라는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첫머리에는 조선의 독립이 선언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조선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물러난 빈자리를 일본이 채우자 또 다른 강대국이 조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를 전략 요충지로 보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깔며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통로였고 영국과 일본, 미국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의 영향력을 넓히면 유럽과 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 했고 동아시아의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고종은 또 한 번 새로운 강대국을 찾습니다. 청을 대신해 러시아에 기대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일본과 청에 치였던 경험 탓에 러시아는 더 믿을 만한 후원자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 세력이 한반도까지 내려오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러시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 무렵 시베리아 철도가 차곡차곡 놓여가고 만주 곳곳에는 열강의 군함과 상선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선과 만주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강대국 경쟁의 중심 무대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워진 고종의 선택은 결국 일본의 분노를 불러옵니다. 1895년 어느 새벽 난긴과 조선군으로 변장한 일본인들이 궁궐에 침입해 중전 민씨를 살해합니다. 이른바 을미사변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버텨온 왕비는 결국 외세가 휘두른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다고 느꼈고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 합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빠져나간 이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왕이 자국 공관이 아닌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의 이권은 열강에게 차례로 넘겨졌습니다. 철도와 광산 산림과 항만이 여러 나라의 손에 조각조각 나누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력 균형을 노린 분산이었지만 실상은 국가 기반의 약화였습니다. 고종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권을 여러 나라에 나눠줘서 한 나라가 과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 틈에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켜 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균형을 스스로 관리할 힘이 조선에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군사력도 재정도 제도 개혁도 충분히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외교만으로는 점점 거칠어지는 세계를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고 군대와 재정을 정비하려 했지만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고 주변 강대국들은 눈치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1904년에 찾아옵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며 러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터는 만주와 한반도였고 조선은 두 강대국의 대리전 무대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조선은 믿고 기댈 확실한 동맹을 갖지 못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막아줄 세력은 사라졌고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로 빠르게 편입되었습니다. 이때 고종이 마지막으로 기대어 보려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야말로 정의와 국제법을 중시하는 이상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종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 호머 헐버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먼저 도착한 것은 고종의 편지가 아니라 일본 측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외교 라인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답은 냉담했습니다. 조선의 호소는 국제정치의 계산 속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요하며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외교권을 잃은 뒤에도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고종은 밀사를 통해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조선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초대받지 못한 나라였고 일본은 온 힘을 다해 이를 방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열강은 이미 조선 문제를 일본의 손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고종의 밀선은 큰 울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의 결과 고종은 일본의 압박을 받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외세를 통해 길을 찾으려 했던 시도는 이렇게 강제 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됩니다. 왜 같은 외세 의존 전략을 썼는데 어떤 이는 성공하고 고종은 실패했을까요? 1500년 전 신라의 김춘추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김춘추 역시 강대국의 힘을 빌렸습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자체 군사력과 탄탄한 내부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도움은 말 그대로 보조수단이었고 마지막 주체는 신라 자신이었습니다. 신라는 결국 당나라와도 맞서 싸우며 한반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외세라는 독을 쓰되 그 독을 이겨낼 항체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고종의 조선은 외세의 힘에 기대면서도 그 힘을 상쇄할 내부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습니다. 재정은 약했고 군대는 분열되어 있었으며 근대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강대국을 불러들일수록 내부 개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외세는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조선의 자주성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외교는 점점 살아남기 위한 호소가 되었고 주도권을 쥔 쪽은 언제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외교와 균형 감각만으로 세계를 버텨내기에는 현실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군사력과 재정력 산업과 교육 같은 기본적인 바탕이 약한 상태에서 외세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힘에 더 깊이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외세는 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힘을 활용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독을 견딜 수 있는 자체적인 항체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항체는 튼튼한 경제력과 균형 잡힌 군사력, 민주적 제도와 사회 통합 같은 것들입니다. 안에서부터 쌓아 올린 힘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외교 전략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종의 시대는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덮치던 험한 시기였습니다. 강대국들은 조선의 사정을 섬세하게 배려할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외세를 바꾸어가며 균형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역사 속에는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외교는 중요하지만 외교만으로는 나라의 운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언제나 바탕이 되는 힘은 우리 스스로가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학 농민군이 꿈꿨던 세상 개화파가 목표로 삼았던 개혁, 그리고 고종이 붙잡으려 했던 자주, 독립의 이상은 서로 다른 방향 같아 보여도 한 가지 물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외세에 기대어 버티는 것과 외세와 함께 협력하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종과 대한제국의 이야기는 그 차이를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세라는 독은 언제나 매혹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항체 없이 마시면 몸을 무너뜨리는 약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고종은 위기마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전략은 결국 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가 무엇인지 되묻기 위해서입니다. 외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세계 정세는 지금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것은 눈앞의 위기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줄지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할지 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고종의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교는 선택이고 강대국은 변수지만 국가의 운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축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 시대의 비극을 넘어 지금 우리의 자리와 앞으로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역사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건져 올릴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